이 쓰레기나 들고 나가서 버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랑은 여기까지야. 공장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깨끗이 나가. 30년 동안 밥해 먹은 값은 충분히 했잖아. 시어머니가 던지신 건 낡은 비닐봉투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밀어놓고 말했죠. 그렇게 저는 30년을 같이 키운 반찬 공장에서 남편과 그보다 20살 어린 불륜녀에게 쫓겨났습니다. 공장 뒤편 쓰레기장에 서서 저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려고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공장도 건물도 시어머니의 전 재산도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벌써 30년째입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둡고 공장 기숙사 2층 단칸방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래층 공장 사무실에서 자고 계실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공장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신의 반찬 공장. 이곳이 제가 28살에 시집 온 곳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건물. 1층은 반찬 제조 공장이고 2층은 창고 겸 기숙사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저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새댁이었습니다. 큰 양념통 하나 들고 공장에 처음 들어와서 말했죠. 어머님, 국간장하고 집된장은 이렇게 써야 깊은 맛이 나요. 그때 시어머니 말순 씨는 저를 차갑게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아는 척은 시키는 것만 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맛을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와 장조림이 동네 시장통에서 입소문이 났고 2014년에는 대형마트에 입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몇 배로 뛰었습니다. 공장도 커졌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등기에, 계약서에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장씨 일가 명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 시어머니 말순 씨의 83번째 생일이자 경영권 승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공장 주방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해서 생일상을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사장님 생신인데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경리 출신으로 지금은 작은 회계사무소를 다니는 박상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우 씨? 사장님 남편 도훈이 요즘 부동산 중개인이랑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공장 건물 재개발 얘기 나온다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 최근 몇 년간 남편 도훈 씨는 공장 일보다 재개발, 카페, 골프 얘기만 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지만요. 오전 10시 공장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씨, 남편 도훈 씨 60세, 시누이 미선 씨 55세, 아들 민수이 씨 8세와 며느리, 그리고 공장 직원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이라고 해요. 앞으로 공장 브랜딩 맡을 사람이에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인스타 감성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 생신 축하도 하고 경영권 승계 발표도 할게요. 남편이 떡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은 제가 정식으로 경영하고
브랜딩은 서진 씨가 맡을 겁니다. 곧 재개발도 될 예정이니까 우리 다 같이 새 출발합시다.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뼉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순간 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당신이랑은 여기까지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우리 부부는 예전에 끝났어. 이제 각자 인생 살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없어. 그냥 답답해. 당신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아들 민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상관하지 마. 어른들 일이야. 시누이 미선 씨가 거들었습니다. 올케도 편하게 살아. 여긴 내 친정이고 올케는 이제 남이니까.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라니요. 그때 한서진이라는 여자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정희 씨, 저도 이제 이 공장 일 같이 할 거예요. 앞으로는 장신의 반찬 말고 서울 감성 반찬 공장으로 브랜딩 바꿀 거고요. 1층 카페도 만들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저요? 저는 도훈 씨 파트너예요.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요.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그 여자와 함께 공장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당신 바람 피웠어요? 바람이 아니야. 나도 새 인생 살고 싶은 거야. 당신은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공장 일했으니까 밥값은 한 거 아니야? 밥값. 30년이 밥값이라니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4년째, 요즘은 말도 잘 안 하시고 표정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하죠?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나 밥 줘하고 중얼거리실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이혼 서류를 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그리고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당장이요? 그래. 서진이가 이사 올 건데 당신 있으면 불편하잖아. 한서진이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어머님도 제가 모실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 나가. 가정 파괴한 년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접시를 집어 한서진에게 던지셨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치매 있으셔서 그래요. 괜찮아요. 한서진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 나중에 상의하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알았어요. 도장 찍을게요. 저도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저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탁! 30년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짐 싸고 나가. 저는 2층 단칸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고작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몇 개, 사진 앨범 하나. 짐을 다 싸고 내려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쓰레기장에 버리고 가거라. 시어머니가 비닐봉투를 제게 던지셨습니다. 낡은 검은 비닐봉투였습니다. 뭔가 묵직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냄새나니까 가져가서 버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비닐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저는 제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희야, 너 행복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 잘 살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공장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한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저 피곤해서 쉬고 싶거든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시어머니가 던진 비닐봉투를 들고 저는 공장을 떠났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의 과거 공장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만 덜컹거리며 따라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와 비닐봉투를 옆에 두고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제가 2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경상도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평범한 시골 처녀였죠. 중매로 만난 남편 도훈 씨는 서울에서 반찬 공장을 하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서울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친정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히 하고 저는 큰 양념통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장신의 반찬 공장,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김치와 장조림을 만드는 작은 공장, 2층은 단칸방 기숙사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왔구나. 짐 풀고 내려와. 일 가르쳐 줄게.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습니다. 신혼 첫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공장에 내려갔습니다. 국간장은 이렇게 쓰고 집된장은 저렇게 써. 알았지? 어머님, 그런데 국간장하고 집된장은 이렇게 섞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아는 척은 시키는 것만 해.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제 방법대로 장을 담그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신의 반찬 공장에 흡수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만들고 반찬을 포장하고 시장에 납품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이었습니다. 정희야, 빨리빨리 해. 손님들 기다려. 시어머니는 언제나 재촉하셨습니다. 남편 도훈 씨는 영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영업보다는 동네 친구들 만나 술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야근이야. 거래처 미팅 있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술 냄새 풍기며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몇 번이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96년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장에 내려가 일했습니다.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김치를 담그고 젖을 먹이며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단칸방에서 아들과 함께 잤습니다. 남편은 사무실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애 좀 조용히 시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맛은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당신의 김치가 제일 맛있어. 장조림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동네 시장통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인정하셨습니다. 정희야, 너 손맛이 좋긴 좋아. 우리 공장이 커진 건 내 덕분이기도 해. 그 한마디에 저는 30년을 더 버텼습니다. 2014년 제가 4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장신의 반찬이 이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했습니다. 매출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대박 났다. 남편 도훈 씨는 신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차 바꿀까? 외제차로? 여보, 저는 괜찮아요. 그냥 공장에 투자하는 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제차를 샀습니다. 골프 회원권도 샀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도 더 잦아졌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저러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해지셨습니다. 정희야, 너 주민등록등본이랑 도장 좀 가져와라. 어머님, 왜요? 그냥 필요해서. 빨리 가져와.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험이라도 드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약 드시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나 밥 줘. 나 화장실 가야 해. 간단한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시어머니 눈빛이 또렷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 힘들지? 어머님, 괜찮아요.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빨리 내려와.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에 다녀와야 해요. 지금 공장 일은 어떻게 하고? 이틀만 다녀올게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서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은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습니다. 나 공장 일 바빠. 먼저 올라간다. 조문객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3개월 후 친정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2분의 장례를 혼자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산은 뭐 좀 받아왔어? 동생들이 더 어려워서 제가 양보했어요. 뭐? 유산을 다 동생들한테 줬다고.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30년을 시집살이 했으면 그 정도는 받아와야지. 부모님 보내드리고 온 사람한테 할 소리가 그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야. 거래처 미팅. 친구 만나고 올게. 핑계는 많았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새벽에 공장에 일찍 나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껴안고 있었습니다. 자기 우리 곧 재개발되면 완전히 대박이야. 그럼 우리 여기 헐고 카페 할 수 있어. 오빠, 정말? 1층 카페, 2층 에어비앤비 하면 대박일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야, 이건 누구예요? 영업사원이야. 한서진 씨. 우리 공장 SNS 마케팅 담당. 한서진이라는 여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공장 직원들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으니까요. 나만 참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한서진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공장에서 둘이 속닥거리고 재개발 얘기를 하고 카페 인테리어 사진을 보고 사모님, 혹시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사장님이 요즘 부동산이랑 자주 만나시던데 경리 박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건물 담보대출도 받으셨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담보대출? 남편이 공장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1월 15일 시어머니 생신 겸 경영권 승계식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30년이 밥값으로 끝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그 모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어디야? 벤치에 앉아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뭐? 그 새끼가 감히. 정희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택시 타고 와. 영수가. 말 말고 빨리 와. 오늘 밤은 우리 집이 너 집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영숙이 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영숙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저는 영숙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수고했어, 정희야. 정말 수고했어. 영숙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줬습니다. 영숙은 제 고향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59살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씻고 밥부터 먹자. 영숙은 저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물줄기를 맞으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식탁에 따끈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내 생일이잖아. 58번째 생일. 영숙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무슨 소리?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왜 울어? 밥 먹으면서 울면 복 나간다. 집에서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어. 내 생일인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어. 이제 괜찮아. 여기서 천천히 먹어. 밥을 다 먹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정희야, 그 비닐봉투는 뭐야? 영숙이 제가 들고 온 비닐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주신 거야. 쓰레기래. 쓰레기?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영숙이 봉투를 들어봤습니다. 몰라. 나중에 분리수거해야 하니까 열어볼게. 저는 비닐봉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비닐을 벗기자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영수가 이것 좀 봐. 서류 봉투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서류였습니다. 강북구 XX동 123 지상 2층 건물, 소유자 윤정희, 이전 날짜 2023년 10월 15일. 제 이름이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진짜야?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예금주 윤정희, 잔액 5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 5억. 영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번째, 장신의 반찬 상표권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양도인 장말순, 양수인 윤정희, 계약일 2023년 10월 15일. 상표권까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야? 모르겠어.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서류 봉투 맨 아래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희야, 내 아들이 너를 버릴 거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은 돈만 밝히고 사람은 안 보는 놈이다. 너는 30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 헌신했다. 나를 돌보고 공장을 살리고 손주를 키웠다. 내 아들은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재산을 너한테 다 주기로. 공장도 건물도 예금도 상표권도 전부 내 이름으로 넘겼다. 1년 전 내가 정신 말짱할 때 다 준비했다. 치매 진단받기 전에 말이다. 정희야, 이 서류 들고 일어서거라. 저놈들한테 한 푼도 빼앗기지 마라. 너는 여기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해방된 거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시어머니 장말순.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울었습니다. 영숙도 같이 울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불륜녀의 등장을, 그리고 제 헌신을. 그래서 치매 진단받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넘기신 거였습니다. 정희야, 그런데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맞아, 혹시 가짜면 어떡하지? 일단 내일 등기소 가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통장도 은행 가서 확인하고. 응, 그래야겠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 작은 USB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컴퓨터에 꽂아봐. 영숙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유언?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말순입니다. 1941년생, 올해 82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0일 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법률 대리인 김세진 변호사입니다. 화면 속 여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며느리 윤정희에게 증여합니다. 건물, 예금, 상표권,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제 아들 장도훈과 딸 장미선에게는 법적 유류분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아들 도훈아, 너는 내 공장을 돈줄로만 여겼지 사람을 안 봤다. 정희는 30년 동안 우리 집을 살린 사람이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한다. 이 계약 건드리면 하늘이 너를 벌할 거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완전 법적으로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그럼 너 진짜 공장 주인이라는 거잖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공장도 건물도 예금도 상표권도 전부 제 거였습니다. 남편도 한서진도 신우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만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화면 속 시어머니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공장도 건물도 예금도 내 거라고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1원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부동산도 심지어 휴대폰도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되고 5억이 생기고 상표권까지 제 거라니. 어머님 정말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영숙도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정희야, 오늘 등기소 가자. 서류 진짜인지 확인해야지. 응, 고마워 영숙아. 그런데 정희야, 만약 진짜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실감이 안 나. 그 사람들한테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시어머니가 왜 비밀로 하셨는지 알 것 같아. 맞아. 갑자기 말하면 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일단 조용히 준비해야겠어. 오전 9시 등기소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강북구 XX동 123번지 건물 등기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세요. 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소유자가 윤정혜 씨로 되어 있네요. 2023년 10월 15일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등기부등본 발급해 드릴까요? 네, 주세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통장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예금주 윤정혜 씨 맞으시고요. 잔액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5억 진짜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거래 내역 보시면 매달 건물 임대료가 자동이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료요? 네. 1층 카페, 2층 사무실, 3층 주택 임대료가 매달 350만 원씩 들어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료까지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영숙과 저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다 진짜였어? 응, 다 진짜야. 그럼 너 진짜 건물 주인이고 5억 가진 거야? 그런 것 같아. 영숙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걱정 마.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응.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수가 그런데 시어머니가 걱정돼. 할머니? 응. 혼자 계시는데 저 사람들이 잘 모실까? 정희야, 넌 왜 걱정해? 이제 남이잖아. 그래도 30년을 모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아?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착하다. 착해도 너무 착해.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죠? 저는 변호사 김세진입니다. 변호사님? 네. 장말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USB 영상에서 보셨죠? 아, 네. 맞아요.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가요? 네.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1시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정희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류 다 확인하셨나요? 네, 다 진짜더라고요. 당연히 진짜죠. 장말순 여사님이 1년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사님은 치매 진단받기 2개월 전인 2023년 8월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미 아들분의 불륜을 알고 계셨고 재개발 명목으로 공장을 팔려는 계획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셨대요? 여사님은 치매 초기셨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하셨어요. 아들분이 젊은 여자랑 통화하는 거 다 들으셨고 재개발 서류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저한테. 네. 여사님 말씀이 내 며느리는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내 아들은 배신했다. 재산은 당연히 며느리한테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여사님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뭔데요? 절대로 남편분이나 시댁 식구들한테 먼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희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준비요? 네. 마음의 준비, 법적 준비, 경제적 준비. 다 갖춰지면 그때 당당하게 나서라고 하셨어요. 김세진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 씨, 여사님이 원하신 건 정희 씨가 해방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희 씨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요. 사무실을 나와 저는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 어땠어? 다 진짜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대. 정희야, 이제 믿어지니? 응, 조금씩.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나 집 구하려고. 집? 응. 내 이름으로 된 집. 평생 처음으로 내 집 가지고 싶어. 좋아. 같이 알아보자. 그날 저녁 영숙과 저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여러 매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야, 이 아파트 어때? 30평대에 햇볕 잘 들고.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너 5억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껴 써야지. 에이, 너한테 맞는 집 하나 정도는 사야지. 우리는 몇 군데 매물을 골라 다음날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집은 너무 낡았고 두 번째 집은 너무 비쌌습니다. 세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기다. 강북구의 조용한 단지 30평 아파트였습니다. 남향이었고 창문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 좋네요. 마음에 드세요? 집주인이 급하게 파는 거라 가격도 괜찮아요. 얼마예요? 3억 8천이요. 요즘 시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정말요? 지금 바로? 네, 지금 바로요. 계약금 3,800만 원을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평생 처음이에요.
중개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부동산을 나와서 영숙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다. 응, 믿기지가 않아.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반찬 가게 하나 열까 생각 중이야. 반찬 가게? 응.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좋은 생각이다. 내 솜씨면 대박 날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정식으로 제 집이 되었습니다. 빈집에 들어서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단지 조경이 보이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제 집을 가졌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간 집을 꾸몄습니다. 침대를 드리고 식탁을 놓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영숙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희야, 진짜 집 같아. 그치? 나도 너무 좋아. 근데 정희야, 그 공장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 일단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맞아.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어떠시대? 모르겠어. 연락이 없어.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2주 후 저는 반찬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상가 몇 곳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 어때요? 임대료는 얼마죠? 월 120만 원이요. 보증금 1천만 원.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세 번째 상가에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10평 정도의 작은 가게였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마치고 저는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어머니,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데? 잘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어느 병원? 강북성심병원이요. 어머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할머니는 어떻게 됐니?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때 남편 도훈과 한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너 왜 왔어? 남편이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안 와요? 이제 남인데 올 필요 없잖아. 30년을 모신 며느리인데 어떻게 안 와요? 한서진이 거들었습니다. 이혼하면 남이죠.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데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예 가족도 아니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전 곧 들어올 사람인데요. 당신보다 자격 있죠. 자격? 불륜으로 가정 파괴한 사람이 무슨 자격? 한서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고 약도 제때 안 드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후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정희야.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시 움직이셨습니다. 잘 살아라.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잘 살게요. 약속드려요. 시어머니는 안심한 표정으로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환자분이 당신만 보면 안정되세요. 자주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서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자주 올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반찬 가게 준비를 마치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희야, 서류 잘 가지고 있지? 네, 어머님. 잘 가지고 있어요. 저놈들한테 한 푼도 빼앗기지 마라. 걱정 마세요. 절대 안 빼앗기게요. 시어머니는 안심한 표정으로 다시 잠드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매일 병원에서 돌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개업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 저는 오후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도 병실에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서진이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병원비만 얼마인데 빨리 요양원이라도 가셔야죠. 나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시어머니도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끼어들자 한서진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신데 왜 남의 집안이에요? 이혼했으면 남이죠. 법도 모르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 나가.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빨리 죽으라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한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어제 나한테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려고 밥을 처먹냐고 했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한서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잖아요. 치매 환자도 감정은 기억해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학대받은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만 보면 어머니가 흥분하세요. 제가 한서진을 가리켰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가주시겠어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진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가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한서진이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자 시어머니는 진정되셨습니다. 정희야, 전영 갔어? 네, 어머님. 갔어요. 다행이다. 전현은 나쁜 년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환자분이 정말 당신만 찾으세요. 아드님이 오시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시고요. 그래요? 네. 며칠 전에도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죠. 병원비가 얼마인데라고 하시니까 환자분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분은 환자분한테 정말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네,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 김세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받았어요. 혹시 유 원장은 안전한가요? 네.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유 원장이 공개됩니다. 그때 아드님과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분쟁이요? 네. 아드님이 유언 무효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재산을 잃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유 원장은 완벽합니다. 증인도 있고, 영상도 있고, 날짜도 명확하고요.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정희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제 반찬 가게가 개업했습니다. 정희의 집밥 반찬. 작은 간판이었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습니다. 영숙이 축하해줬습니다. 정희야, 축하해. 대박 나자. 고마워, 영숙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첫날 손님이 몇 명 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가게네요. 김치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손님이 김치를 맛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제 가게 열었어요. 반찬 가게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매출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혜 씨,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저는 가게를 급하게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남편 한서진,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한서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손을 잡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희야 왔구나. 네, 어머님. 제가 왔어요. 너 잘 살았니? 네, 어머님. 제 가게도 열었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다행이다. 너는 잘 될 거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류 잘 가지고 있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놈들한테 한 푼도 빼앗기지 마라. 네, 약속드려요. 시어머니는 남편 쪽을 보셨습니다. 도훈아, 너는 잘못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정희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시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오후 3시 15분 사망 확인합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시어머니의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영숙도 조문을 왔습니다. 정희야 힘내. 고마워 영숙아.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한서진은 남편 옆에 붙어서 마치 며느리인 양 행세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변호사 김세진이 왔습니다. 정희 씨, 유언장 공개일을 잡아야 합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발인 다음 날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어머님 잘 계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남편 한서진, 시누이 미선, 아들 민수, 그리고 저. 김세진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인 장말순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남편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서진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건물 일체는 며느리 윤정희에게 증여합니다. 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째, 예금 5억 2천만 원은 며느리 윤정희에게 증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서진도 일어섰습니다. 셋째, 상표권 및 기타 모든 재산은 며느리 윤정희에게 증여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누이 미선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넷째, 아들 장도훈과 딸 장미선에게는 법정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법정 유류분이 얼마예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인 재산의 약 10% 정도입니다. 10%? 나머지는요? 모두 윤정혜 씨에게 증여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치매 환자였다고요.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치매 진단을 받기 2개월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아니에요. 분명 정희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예요.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김세진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영상 유언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영상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들 도훈아, 너는 내 공장을 돈줄로만 여겼지 사람을 안 봤다. 정희는 30년 동안 우리 집을 살린 사람이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한다. 이 계약 건드리면 하늘이 너를 벌할 거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빚까지 졌는데. 그건 당신들 문제입니다. 김세진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 미선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옳게, 아니 윤정혜 씨. 이게 양심에 괴롭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일한 공장인데. 저는 30년을 일했어요. 어머님이 제 헌신을 인정하신 거예요. 헌신?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년이 당연한 거라면 남편의 바람도 당연한 건가요? 제 말에 시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 씨,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증여가 완료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인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윤정혜 씨 명의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한서진도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다 끝났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결정이 옳았어요. 어머니가 받으셔야 해요. 고맙다, 민수야.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김세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희 씨. 아드님이 무효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이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사님이 원하셨던 대로 정희 씨가 해방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딩을 나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지킬게요. 유언장 공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다. 하지만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으며 증인과 영상 유언이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더 나가 이제 끝이야.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서진도 남편을 떠났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랑 뭐하러 있어요. 저 갈게요.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에요? 제발 재산 조금만 나눠줘. 우리 정말 힘들어.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상관없어. 제발 좀 도와줘.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일한 대가고요. 알아, 근데 정말 힘들어. 힘들면 일하세요. 제대로 일해서 빚 갚으세요. 정희야, 이제 각자 인생 사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나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장신의 반찬 공장. 30년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떠나고 기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만들고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30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공장을 어떻게 할까? 정의 생각대로 해.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건물을 새롭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1층은 반찬 제조 공장이 아니라 넓은 반찬 가게로 바꿨습니다. 윤정희의 집밥 반찬.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을 달았습니다. 2층과 3층은 그대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옛 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저예요. 정희예요.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공장 다시 열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실래요? 정말요? 저 일할 곳이 없었는데. 몇 명의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대우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20% 더 드릴게요. 그리고 4대 보험 다 들어드리고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새로운 공장 겸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새로 생겼어요? 김치 맛있다고 소문 났던데요. 네, 제가 30년 동안 만들어 온 김치예요.
우와,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경리 박상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아니 사장님, 축하드려요. 상우 씨,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장님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회계 담당 필요하세요? 회계요? 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사장님 잘 되셨으면 했거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박상우 씨가 합류하면서 가게 운영이 더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시어머니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가게도 잘 되고 직원들도 행복해하고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기부도 시작했어요. 매달 치매 노인보호센터에 10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주셔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새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저는 베란다로 나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윤정이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저 자신으로요.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내일 같이 영화 볼래? 좋아. 오랜만에 영화나 보자. 정희야,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님,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창 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게에 가서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을 맞고 직원들과 웃고 저녁에는 영숙과 영화를 볼 것입니다. 생일날 이혼당한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5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윤정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담담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은 언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공장에서 쫓겨난 윤정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한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정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었고 존엄이었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희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정희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의 결정은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